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요. 이번에 미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교황님은 항상 전용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을 타고 오셨죠. 이번에 미국에 갈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가셨어요. 근데 교황님이 딱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으로 가는 내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여기 있는 모든 탑승한 모든 승객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거기에는 무슨 추기경도 탔을 거고 기자단도 탔을 거고 수행원도 탔을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님은 내릴 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승무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13억 명의 대표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야. 가톨릭 신자가 지금 13억 명이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교황님을 수행한 승무원들이 마지막에 후기를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던 그 교황님을 모시고 가면서 인생의 최대의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황님도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모 항공사의 부사장은 땅콩 안 까줬다고 매뉴얼 판으로 자기 직원, 자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 직원 손가락 마디를 때리고 무릎을 꿇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용서를 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돌려서 그 중요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돈 있으면요, 갑질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갑질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심지어 전화 마케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면 700만 명 정도가 일을 해요. 그 700만 명들은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죠. 작년에 서울의 한 부자 동네에서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이번에 유엔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1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미성년. 예.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나는 65살 미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에. 만약에 내가 65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면 100살쯤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 난 이제 청년이 이제 끝났네? 66살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네.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한 얘기예요. 유엔이. 66살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에요.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요.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노인 한 명도 없어요. 이제 100살쯤 되면은 그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이제 나가 늙었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70살 먹은 아줌마가,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개한테도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줘요. 하물며 사람한테 5층에서 1층으로. 제가 그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하고 친했대요.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1층에서 받아먹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유통기한 지난 걸 줬다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분신 자살을 했겠어요. 이분이 한 달 동안 피부 이식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우리 사회는요, 돈 있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며칠 전에도 뭐 수아브로 스키라고 무슨 액세서리,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점원들한테 이거 고쳐주지 않는다고 무릎 꿇히게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끼리 무릎을 꿇히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그 제품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다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 돈을 쓸 만한 인격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있고 뭐가 없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누가 가장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떼, 염소떼 나눠놓고 양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노숙자의 집에 가갖고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 그러면은 그 노숙자한테도 대접했지만은 누구한테도 대접한 거야? 그렇죠. 노숙자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접받았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대접받은 걸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한테 잘 베풀어 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내가 해준 거. 해준 거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이제 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 그래? 웨이터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 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고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 부리듯 부리느냐고. 이렇게 종 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근데 이게요,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은요,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요. 수호천사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지금 수호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 가장 곁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호천사 한 분씩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진 자 편에 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 편에 서세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부처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공자님 아버지는 관리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큰 부자 상인이었어요. 물론 마호메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돈 벌러 나갔다 죽어요. 그래갖고 마호메트는 유복자.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론 배울 때 예수님 아버지는 성부라고, 예수님 아버지 직업은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2000년 전에 목수는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당신이 선택해서 올 수 있었는데 굳이 가난한 집에 택해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태어날 때 천사들이 누구를 초대하느냐면 목동들을 초대해요. 야, 삼왕은 자기네들이 찾아온 거고 예수님이 초대한 건 누구냐 하면은 목동들이에요. 저기 대단한 분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한 사람들은 목동들이야. 우리가 알퐁소 토대의 별이라는 책을 읽어갖고 목동을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중동에 가보면요 세상에 더러운 게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도둑놈들이라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한번 풀 뜯으러 양 염소 풀 뜯으러 나가면은 한 달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머리 안 가. 내가 가서 보니까 머리에 떡을 칠하고 다녀요. 먹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또 밤낮에 기온차가 많으니까 옷을 몇 겹을 입고 한 달 동안 안 빨고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목동들을 예수님은 첫 손님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초대하겠다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활동하실 때는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팔 오그라드는 사람, 등 굽은 여자, 다리 오그라드는 사람, 몸 썩어가는 나 환자, 몸 파는 여자, 나라 팔아먹은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 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가고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여기 오늘 같이 온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여기 명동에 가서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신부할 때 5년 동안 사목을 했는데 교우들하고 한 번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하고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루카복음 7장 8절에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먹보요 술꾼이라. 저도 본당 신부할 때 사목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사목의 기본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갖고 장례 전날 가갖고 소주 한 병 내오라고 그래요. 그럼 상주 전부 다 오라고 그래요. 상주들하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돌아갔는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1시간을 그렇게 소주 한 병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강론할 준비할 필요가 없어. 강론. 왜냐하면 강론 때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왔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강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상이 났는데 내가 그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냥 장례만 딱 왔어. 그 강론은요 그 고인들하고 남아있는 유족들하고 아무 공감대가 없는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읽을 때 너무너무 착착 쉽게 와닿죠. 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성서구절인지 몰라요.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예요. 저도 87년도에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 동안 여기 상계동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봐서 87년도에 내가 그분들하고 1년 동안 살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래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나오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엄마들, 애기 엄마들 보면 막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냥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뭐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게. 아기를 보는 기쁨은요, 그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참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6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이게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1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1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기쁨 평생 애들은 2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1살 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 2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30살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애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손으로 만져서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은 도봉산 성당에서 우리 시설 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갖고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은 막 김치, 뭐 고등어 막 이제 묵은지 절여놓은 거 보면 막 이분들 막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은 막 깍두기 쫙 빨갛게 해놓고 막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주면 입에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y mouth is watering 그래요. 군침 돈다. My mouth is watering. 군침이 도요. 근데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지리 복도 없긴 뭐가 지지리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2개 갈아 끼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은 무슨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이에요. 또 87년도는 그 인천에서 수원에서 전철이 전부 다 의정부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은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전철을 오고 가면서 모으면은 그때 돈으로 꽤 컸대요. 15,000원, 2만원 됐대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은 창동이나 도봉역에서 딱 내리면은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가 역에서 나가면은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 너무너무 화가 나. 하루 종일 고생한 건데.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나가느냐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그거 일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매일 우리 시설 마당에서 애들이 울어. 너 왜 울어? 그러면 자기 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나가는데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낚아채갖고 엄마 아빠가 나 데리고 나간다고. 그럼 엄마 아빠 손잡고 지팡이 잡고 전철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걔네들이. 그러면 수원이나 인천은 아무 상관없대요. 창동이나 도봉역에 딱 그 전철을 지나갈 때 되면 누굴 만나냐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다음날 학교 가서 다 소문을 내는 거야. 제 엄마 손잡고 국어라로 다닌다고. 얼마나 그 나이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아픔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강생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생하셨다. 그냥 몸만 오신 게 아니에요. 삶 자체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너희들을 위로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마지막 날 유언이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2천만이 있어요. 개신교 1,500만, 가톨릭 500만.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왜 세례받았냐면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세례받은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서로 괴롭힐 수 있는 한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 괴롭히는지.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죽었어요.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4명의 선임이 괴롭혀갖고. 근데 어떻게 괴롭혔느냐면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그리고 가래침을 뱉고 그걸 핥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밥알이 튀어나오면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승주 일병 사돈 쪽에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젊은 애가 기도가 막혀 죽을 리가 없다. 한번 시신을 다시 보자. 시신을 꺼내봤더니 온몸에 피멍이 다 들은 거야. 이틀 동안 마대자루로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은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근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아이가 군대 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다 망가져서 들어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들 남자애들 보면 눈빛 보면 어때요? 살벌하지 않아요? 이렇게 눈빛 딱 마주치면은 어떤 놈이야 걸리지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놔둬 이런 기세예요.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경쟁 속에서 경쟁만 가르치고 협력, 이해, 양보, 사랑 이런 게 안 배워요. 경쟁, 출세 1등만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군대 가고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요즘 대한민국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뭔가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못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홍익인간 그건 4348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이야 돈. 돈이라면요 무슨 짓이든 해요. 정말 지난 7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참 많이 벌은 나라예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차 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옷 입고 여러분들처럼 잘 먹는 나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들어요.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너무너무 잘 살긴 하는데 기쁨이 없는 나라야. 전부 다 여기다 헬 조선이야. 지옥 조선이 지옥 조선. 우리나라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잘 사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돈이야. 아직도 돈. 아직도 경제 그래요. 정의, 인권, 자유, 생태계, 자연, 이 높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예요.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돈 때문에 침몰한 거예요. 6,000톤급 큰 배들은요, 배 밑에 평형수를 심어야 돼요. 이렇게 다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4분의 1밖에 평형수를 안 담고 4분의 3은 뭐 실은 거야? 돈 실은 거예요. 돈. 그러니까 304명이나 죽었죠.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249명, 피어보지도 못한 그 꽃들이 249명이 죽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모두의 책임이에요. 세월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 55명이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이 나라는 러시아의 100년 지배를 받아요. 100년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해요. 국민들이 모여갖고 우리 진짜 잃었던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이냐? 국민들이 그래요. 콩알 한쪽이라도 나눠 먹자. 그래서 이 나라는요, 가난했을 때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잘 나눠요. 지금까지도. 지금 국민소득 6만 달러예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도 전부 공짜로 대학 다 다녀요. 그리고 기숙사도 다 공짜야. 시골에서 헬싱키로 공부하러 올라왔어. 그러면은 기숙사비 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갖고 아르바이트 할까봐, 책 사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까봐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공부해. 그러면서 책값 하라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43만 원씩 용돈을 줘요. 모든 학비도 안 되는데 용돈도 줘. 이 나라는 석박사까지 공짜예요. 프로그램 참여하면 석박사까지 다 공짜야. 그러려면 뭘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한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이 정도 내야지 대학생들한테 용돈까지 주죠. 자, 이제 대한민국도 애들이 등록금 못 내갖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애들, 대학생들 등록금 공짜로 해주기 위해서 700만 원 버는 사람들 320만 원 돈 내십시오.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 결사 반대. 박근혜 정부는 자폭해라 막 이러고 아마 할 거예요. 네. 누가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나라래? 저는요, 대한민국 정 많은 나라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이 많은 나라가 해외 입양 1위를 해요.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1위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유타라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몰몬 교도가 많은 데예요.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백이냐. 근데 애들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 한 식당에 세 쌍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 부부 쌍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걔네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해외 입양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3위가 우간다, 4위가 인도, 5위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예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에서 해외 입양 1위를 하고 있는데 정이 많은 나라예요? 정 많은 나라 아니에요. 또 제가 요즘 잠비아 도와준다고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 잠비아 도와줬어요. 가서 뭐 이제 농장도 한 20만 평 꾸며주고, 소도, 돼지도, 닭도, 옥수수밭도, 감자밭도 다 해놨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주느냐고.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한테 이렇게 전하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요 미국에서요 밀가루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 밀가루하고 인연이 많아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밀가루를 어디다 줬어? 성당에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 받아 먹으려고 세례 받는다 그래서 밀가루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배고픈 시기를 미국에서 원조 받아갖고 버텨냈어. 그럼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9나라인데 우리나라가 9번째 1조 980억 달러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지. 받고 우린 꿀떡하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 안 도와주기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뭐가 정이 많은 나라예요. 말로만 정 많으면 다예요. 정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난주에 동창 모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의 한 시내 한복판에 지적장애자들 작업장을 학교에 중학교에 만들려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장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작업장은 못 들어온다. 참. 아니 걔네들 얼마나 이 삶에 목말라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우리 동네에서 받아들였고 우리 동네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 핵시설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시설은 못 들어온다. 이게 우리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야. 님비라고 그래. 님비. 요즘 우리 평창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뻥뻥 나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믹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들어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들어놓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일하는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거 일하는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안은 누구한테로 지나가는 거야?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 옆길은 안 되고 옆에 마을은 괜찮고.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누가 우리 부로 정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1970년대 우리 이 구로공단에서 동대문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돈 많이 벌으니까 우리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이 국가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서 너희들한테 잘해줘. 나중에 잘해줘요. 나중에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대한민국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외환보유가 세계 6위예요. 3,600억 달러. 그 다음에 10대 기내 사내 보유금은 5천억 달러, 515조. 근데 지금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누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시간 노동 임금이 5,580원이에요. 이거 노동자들이 10,000원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6,030원 했어요. 6,030원. 내년에 1시간이 6,03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탈리아, 스페인 10,000원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프랑스는 12,000원. 독일은 13,000원. 미국은 2020년에 모든 노동자들한테 1시간에 17,000원 주기로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무시당해도 돼. 니네들은 돈, 이게 5,580원이면요. 한 달 22일 일하면 얼마 버는 줄 알아요? 98만 원 받는 거예요. 98만 원. 그거 갖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기업에는 515조나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삼성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됐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왜 너무너무 창피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야. 일본은 6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야. 그럼 최고의 부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와야지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회사 운영을 잘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 하청업체들한테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그 나머지 500원 갖고 세계 아시아 1위 된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한 기업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그리스가 한두 부자 자기네들 세금 다 뒤로 돌리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중에 나누긴 뭘 나중에 나눠.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지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호주만 해도 광부들이 연봉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광부들이. 내가 지금 호주에 나오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는 치과의사,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의사가 있는데 어저께 나한테 한 얘기예요. 신부님, 호주에는 배관공, 전기공, 목수가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아주 능력 있는 치과의사인데 돈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예. 나중에 나눠주긴 언제 나눠줘. 나중에는 다 굶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줘요. 나누려면 언제 나눠야 돼? 지금 나눠야 돼. 지금. 내가 성당 질 때도 부자들한테 신축 헌금 좀 하시죠. 그럼 신부님 나중에 땅 팔리면 할게요. 나중에 땅 팔리면 할게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안 해요. 착한 일도 많은 사람들, 신부님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해야 돼.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마침 기도 벌써 시간이 45분이나 됐어요. 마침 기도 제가 신약 성서의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마침 기도로 읽는 이 성서 구절도 제가 강의 때 했던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사랑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파견하셨나이다. 그 거룩한 예수 성심을 닮아 우리들도 생활 안에서 만나는 우리 주위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어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허락하소서.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 되신 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벌어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벌여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 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한테 많은 암 환자들이 오죠.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정말로 이제 60부터 행복하려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돈만 모으고 아무데도 놀러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암이 걸려갖고 이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갈 걸. 미국 사람들은요, 5개월 일해서 한 달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5개월 열심히 돈 모아. 이번엔 내가 뭐 어딜 간다. 그럼 열심히 와서 한 달 휴가 화끈하게 갔다 와요. 또 한 5개월 열심히 모아. 또 한 달 화끈하게 왔다가. 그 사람들 한 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60번 정도의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살부터 60살까지 나중에 가려고 한 번도 안 가. 근데 덜커덕 뭐가 걸려? 암이 걸려갖고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나중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동안은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모 은행의 지점장들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개 주식 투자하는 개인의 96%는 평생 하다 보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손해보고 나간다는 거. 96%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걸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비싸요. 1시간에 뭐 7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또 개인 레슨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관절염이 있으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 너무 많더라고.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내 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필라테스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하죠.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날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을 갖고 자기한테 투자했어. 자기 신앙에 투자했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맘먹고 막 트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나 주식 투자 5천만 원에 갖고 한 푼도 못 건져갖고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 다 팔고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나중에 투자하지 말고 언제 투자해?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돈이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나라가 넓어요. 102배가 나라가 넓은데 이 나라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무만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팔아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안 넓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돼? 오로지 믿을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무시 안 당하고 돈 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국영수를 잘해야 돼. 국영수.
다른 건 노래는 공부가 아니야.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다가 너 그림쟁이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뭐 국영수를 잘해. 국영수. 애가 공을 너무 잘 차. 너 이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 차다. 너 커서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해. 그래갖고 뭐를 해야 되냐면 국영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고 그림 잘 그리고 뭐 물건 잘 만드는 거 제주고 공부 중에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라 생각 안 해. 오로지 공부는 뭔 줄만 알아? 국영수만 공부를 알고 있어. 국영수만.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에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나보다 어쨌든 10cm가 더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인지 선수가 올해 US 오픈, 일본 오픈, 한국 오픈, 또 한국에서는 5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21살짜리가 벌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한 해만. 근데 전인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 12,000명 수학 경시대에서 모여갖고 똑똑한 애들 모여갖고 수학 경시대 중에 1등한 애, 대상 받은 애, IQ가 무려 138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는 전인지 선수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천재를 왜 수학연재를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조퇴를 계속 해주는 거야. 수업을 안 해주고 오전 수업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수업을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야. 내가 보기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자기 딸을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골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인지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 영재로 매일 학원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뭐 특목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칩시다. 매일 공부한 전인지 선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허리는 약간 꾸부정해갖고 머리도 이상하게 해갖고 이러고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쫙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한 번 US 오픈에 9억 딱 버는 게 어느 게 나요? 4일 동안 9억 버는 게.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인지 선수랑 골프를 치고 갔어요. US 오픈자는 그렇게 VIP랑 골프를 쳐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 골프를 칠 때는 부시 대통령이 영광일까요? 전인지 선수가 영광일까요? 부시가 영광이죠. 어떻게 지가 US 오픈자랑 골프를 쳐요.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했으면 부시 대통령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 성적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 작년이.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한대요. 홈커밍 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모여, 호텔에서. 그래갖고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돈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는 행사래요. 그게 나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 그런 게 있는 줄. 왜냐하면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길이 다른데. 기숙사 생활 저기 막 7년 하고 신학교 10년 하고 신부됐는데 친구들을 만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당 대표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예,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장님도 우리 학교 5년 선배야. 나하고도 아주 친해. 나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명문이죠, 명문. 근데 이제 뭐 음악회도 하고 그 호텔에 모여갖고 하는데 초청 강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동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자. 근데 나래, 나 597등. 아니 1등을 데려다가 듣지 왜 597등을 데려다 들어? 그거는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차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차관까지. 꽤 명문 학교죠. 훌륭하게 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는 사람을 초청한 거. 왜냐하면 난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이에요. 너무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597등 가지고는 신학교 원서도 못 내는 거. 원서도 어디다가 원서를 내. 그래서 오로지 신학교 가고 싶은 그 욕구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25등까지 올라왔어요. 전교 25등.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네.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고들 1년에 100명씩 갔어요. 1년에 100명씩.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도 나는 서울대 연고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이 있으면 신학교. 내 최고의 목표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신부 3년을 했는데 16,000명 분당, 14,000명 분당, 5,000명 분당 보좌신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 하면은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서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사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본당부 신부 10년 동안은 교우들이 나를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정말 나는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오포 능평성당 두 본당의 교우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우들처럼 신부들한테 잘하는 교우가 어디 있어요. 10년도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마당에 딱 쓰면 물 한 개 펴요. 밤낮 기온차가 있을 때 물 한 개가, 여러분들 물 한 개 피는 거 어떤 거 모르죠? 쫙 피어올라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단풍이 쫙 있지.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보는 거, 야, 너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는요,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에 또 잘 사는 동네에 48살 먹은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43살 부인 죽이고 13살, 8살 딸 목 졸라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11억이래. 11억인데 이 주식 잡아서, 근저당을 잡아서 5억을 날렸대요. 5억을. 그리고 6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왜 죽였느냐? 더 이상 강남에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부인도 목 졸라 죽여, 딸들도, 멀쩡한 딸들도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은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평창에 와서 살면요, 갑부예요. 우리 땅 좋은 거 하나에 15만이 한 평에. 그러면 한 300평 사봐야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기가 막히게 잘 지면은요, 한 1억 5천이면 정말 이 서울의 어떤 집보다 멋있게 질 수 있어. 그래봤자 2억이야, 2억. 그리고 7억이 현찰로 남으면요, 평창에서 갑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1등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망했어.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은 그래도 건질 게 많거든. 그런 거 정리해갖고 평창에 오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병을 고쳐야 돼요. 1등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에 내가 잠비아를 데리고 갔다가 얘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1년에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숫자가 얼마냐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예. 근데 처음에는 말라리아인지 모르고 독감인 줄 알고 계속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있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점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올라간 거죠.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여기 서울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마침 서울대병원에 내가 강의를 나가니까 전화해갖고 최고로 좋은 감염내과 의사 찾아서 우리 조카 좀 내가 조카 하나 잡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러는 애가 살아났어요. 근데 얘가 그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는 화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애가 화학과를 다녔던 애가. 근데 말라리아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때려쳤어요. 얘가 어렸을 때 성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는 아이예요, 원래는. 근데 화학과를 간 거야.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배우는 애가, 성우하고 싶은 애가 화학과를 가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삼촌, 내가 학교 때려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자기가 옳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해갖고 뮤지컬 학과를 들어갔어요. 뮤지컬 학과를 들어가고 아니 가자마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 화학과 다닐 땐 장학금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 청음은 만점이래요. 이번 축일 때 얘가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저 삼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막 내가 심장이 떨리더라고. 심장이. 그런데 그 아버지인 우리 둘째 형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애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해갖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노트라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을 내가 끊어줬어요. 최고 좋은 좌석에 너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게 행복 공식이야. 돈을 벌으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높은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아이들이 요 3년인가 4년 만에 9명이 자살을 했어요. 9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은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C. 이 사람으로 안 보여. C로 보여. C로. 그래갖고 그냥 글자 대한민국 대통령 뭐 박근혜 이런 거 써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갖고 엄마의 태를 10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래갖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1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 B, C, 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서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애방에 글자, 숫자, 영어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애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공장에서 처음으로 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인간한테 인권을 존중해주는 교육이래요. 이 발도르프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가 없어. 등수가 없어.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먹이느냐 이거예요. 사람 어떻게 등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등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등급부터 15등급, 20등급 나눠놓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빌 달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가나다라 갖고 놀고 ABCD 갖고 놀고 1, 2, 3, 4 갖고 놀아서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잤어 밤에. 자고 한 8시간 잤어. 오늘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해볼까? 눈을 딱 떴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 이게 애들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혀갖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2학년인데 22명이 한 반인데 다음 중간고사 볼 때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먹인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8명한테 니네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4명한테 니네들 양보하면 쟤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랬다면 이 교실 안이 훨씬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만점 맞는 애 먼저 먹으라고 18명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1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1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까운 애라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평촌으로 보내라고, 학원만은. 그래서 평촌으로 엄마가 전학을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전학을 한번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대요. 친구 새로 만나야지, 선생님 새로 만나야지, 가는 길 다르지. 그만큼 힘든 거야, 전학을 한번 가면은.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대요. 근데 오로지 공부 잘하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평촌에 놓기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일산으로 갔대요. 중학교 올라가고 일산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라고.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특목고등학교 3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고등학교는 3월에 가잖아요. 특목고등학교 1월 달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월, 2월 2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친대요. 워낙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2학년 때 다 가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안 가. 2학년 때 다 가는 거야. 선행학습 하니까. 근데 첫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치약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한 방이 6명이 있었는데 5명한테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치약을 빌려주는 애가 한 명도 없더래요. 안 빌려주더래. 왜 안 빌려줘요? 만약에 내가 치약을 빌려줘갖고 얘가 양치를 잘해갖고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경쟁자가. 얘네들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동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뭘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협동, 이해, 양보, 배려,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 안 배워요. 경쟁, 1등, 출세, 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걔가 나한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서 16년 동안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학원만 다녔지 어디 놀러 가봤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특목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4당 오락 4시간 자면은 합격, 5시간 자면은 떨어져. 그러니까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도서관에서 머리통이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똑똑하고 출세 욕구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요즘 국회 보면 맨날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요? 맨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체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항상 서로 여야가 합의 보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경쟁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자기 잘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해도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놈의 국정교과서인가 뭔가 때문에 처리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걸 국정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역사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복음도 사복음이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네 가지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테오복음만 읽었다면요, 나는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카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야. 마테오복음만 읽었다면 구원에 관련된 유대인의 사고만 배웠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내용이 뭐가 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한 가지만.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니네들 죽으나 사나? 아니, 나같이 평창에 있는 놈은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여기 수원까지 와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건 경부고속도로만 가는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만 애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 이해, 배려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가 담기는 건 난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쟁 1등 출생,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 분이 왜 한 가지 애들이 답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 답이 헷갈리면. 이게 참. 이게 지금 내가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답이 어딨어. 답이, 인생의 답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다. 이거하고 국정교과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핀란드 유치원하고 우리나라 유치원하고 자전거를 한 대 갖다 놓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이 자전거를 갖고 정말로 얘네들이 잘 노나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핀란드에는 2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막 타고 노는데 다른 애가 아무도 안 건드려. 그래서 얘는 또 타고 놀더니 제자리에 갖다 놔.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래갖고 20명이 1시간 내에 다 타고 놀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딱 20명이 그 자전거, 새 자전거를 보더니 20명이 매달려갖고 네가 먼저 타내는, 내가 먼저 타내는 싸워갖고 1시간 동안 한 명도 못 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핀란드 애들은 다 타고 놀았는데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우리나라 애들은 한 명도 못 탔어요. 우리나라엔 지금 먹을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도 못 가죠. 너도 못 갔고 나도 못 갔고. 하늘에서 붕 떠 있어. 천국은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천당, 지옥 다 먹을 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 너무 많이 차려놓으니까 상이 너무 커. 그러니까 젓가락이 저기까지 먹어야 되니까 우리 팔 2배만 해. 전부 다 젓가락이. 천국에 가보니까 살이 다 통통 쪘어. 왜 쪄? 이걸 찝어갖고 저쪽에 있는 애한테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은 자기 팔보다 2배 긴 젓가락을 쥐고 저만 먹으려고. 이 자전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협동, 이해, 양보, 배려가요, 미래 세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경쟁, 1등, 출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 세계는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1년에 도로를 9만 킬로를 다녀요. 내 차로 9만 킬로. 택시 기사들이 1년에 얼마를 뛰느냐 하면 4만 5천 킬로를 뛰어요. 근데 나는 9만 킬로를, 나는 택시를 했어도 택시 기사들보다 2배 돈을 더 벌었을 거야. 9만 킬로를 뛰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통 도로에서 6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요. 오늘도 영동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야. 4차선이면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에요. 추월차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되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 왜냐하면 뒤에 바쁜 차들 가라고. 내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는요 1차선이 보통 130에서 140으로 달려요.
추월하는 차들이니까 쫙쫙. 그리고 만약에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은 막 뒤에서 상향등을 막 켜요. 비키라고. 그러면은 막 달리다가도 뒤에서 막 상향등을 켜잖아요. 내가 지금 천천히 가나 바로 빠져줘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촌놈 유럽 여행기 그 책에도 썼지만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쉑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비켜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네.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4차선 도로를 가보시면은요, 4차선이 텅텅 비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1차선은 꽉 차도. 죽으나 사나 1차선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쫓아가갖고 야구 방망이로 앞에 앞유리를 깨고 3단봉으로 내리치고 비비총으로 쏘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늦으면은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4차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건 예의야. 뒷사람에 대한 예의야. 그런데 10대 중에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차들은 3대 내지 4대밖에 안 돼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매일매일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치는 거죠. 가장. 근데 지난번에는 뭐 서울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나오는데 2000쯤 나왔는데 뒤에 앰뷸런스가 내가 봐도 무지하게 급한 것 같아. 달려오는 게 막 상향등에 비상 깜빡이에 뭐 삐우삐우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자리를 비켜줬는데 앞에 10대 중에 내가 쉬어봤어요. 몇 대가 비키나? 딱 3대 비키는 거야. 나머지 7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지가 막 2차선, 3차선을 막 가더라고요. 그 앰뷸런스가. 그만큼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저 바쁜 차로만 딱 비켜.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소방관차가 딱 하잖아요. 모든 차는 양쪽 쫙 갈라져요. 그리고 아예 서버려. 그 차 가라고. 그게 기본적인 배려예요. 배려. 근데 우리는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그런 심리가 있대요.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지가 바빠서 저거 키고 가는 걸 거야. 이런 심리가 있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지 몰라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괌에 강의를 갔어요. 괌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간 신부님이 시내 구경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건널목을 건널라고 그랬는데 2걸음을 걷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어떻게 뒤로 딱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나보고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뒷차들이 쫙 서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고 자기는 파란불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항상 선진국에 가보면은요, 누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건너겠다면 차는 자기가 파란불이라도 서요. 그리고 신호 없는 데는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서요.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2개 차선 저기 막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대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하니까 요즘은 서요. 딱 우리가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짜 가도 돼요. 예. 그럼 그때서 웃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가깝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젊은이가 라켓 2개를 뒤에다가 메고 가운데 갇힌 거야. 걔네들이 갇혀 있는데 차들이 싱싱 달리더라고.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웠어요. 내가 쓰니까 뒷차들도 다 섰죠. 한 개 차선이니까 다 서갖고 내가 쓰면서 웃으면서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날 보고 하는 표정이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산더미만한 애들이 딱 건너가다가 갑자기 내 차로 몸을 돌리더니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 기분 좋게 건너가고 나 기분 좋은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렸어요. 3초. 근데 우리는 그 3초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올라와요. 주차 1층에서 이제 내려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3층, 4층에 중학교 애들 영어 이제 학원이 있어요. 그 딱 내리면은 1층에서 내리려면 애들이 한 20명 서 있어, 바깥에. 안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내리는데도 걔네들 밀고 들어와요. 내리는데도. 학원은 다녀서 뭐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국영수를 잘하면 뭐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백날 공부 가르쳐 봐요.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에 대한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르쳐주면 안 지켜주면 공부해나 마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서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배 있어요. 누가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래. 선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평민이고 노비야. 90%는 온데간데 없고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 10%만 위한 나라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 500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인 존중에 대해 조금 더 깊고 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때로는 각박하게 느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와 굴림이 아닌 섬김과 겸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지도자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권위를 내세우며 타인을 얕보았던 이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 역시 가끔은 저도 모르게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배경을 통해 어떠한 선입견을 가졌던 순간들을 반성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도록 배웠습니다 라고 하셨듯이 존중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혹은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단지 기능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진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저도 한때 서비스직에서 일하며 예상치 못한 무례함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막막함과 서러움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며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이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신부님의 말씀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유엔의 연령 구분을 언급하시며 65세에도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배우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거나 타인을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정년퇴직 후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젊은 세대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살아있는 지혜 그 자체이며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세대 간의 존중은 단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양방향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은 존중의 핵심 요소입니다.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서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가 딸에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피부 속으로 들어가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때때로 이러한 공감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날카로운 말들이 쉽게 오가곤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화면 너머의 상대방도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론할 때도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깎아내리기보다는 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의, 인권, 환경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을 던지셨습니다. 성장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과정의 공정성이 무시되거나 소수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풍조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부님께서 예시로 드신 핀란드의 사례처럼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사회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교육, 복지,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존중의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길일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기적인 모습들, 예컨대 특정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 앤 IMBY 현상이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현실은 결국 함께 살아감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 모든 노동이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불편함이 다른 이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만나 대화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황창현 신부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바탕으로
존중이라는 가치가 우리 삶과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존중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아침에 만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대중교통에서 타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배려,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에도 끝까지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떤 모습으로 존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